안녕하세요. 저희는 덕성여자대학교 임상심리연구실 런다퍼 RA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포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계신 졸업생 엄정현 경사님을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그럼과 함께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임상 및 상담 심리 전공 석사 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마포경찰서에서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엄정현이라고 합니다. 몇 년도에 이렇게 저희 임상 랩실에 들어오셔서 언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몇 년 차신지 이런 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14년도에 임상랩에 들어갔고요. 14년도 가을에 들어갔네요. 14년도 가을 학기에 임상랩에 들어가서 17년도 여름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18년도 2월부터 이제 이 입사 과정을 시작을 해서 18년도 7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로 근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건 18년도 12월 31일부터고 지금 이제 6년 차에 접어들었죠.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는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님은 진로가 처음부터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셨나요?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는 데까지는 있었는데 조금 진로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입학을 했었어요. 학부는 이제 그리고 좀 독특한 게 있었다면은 제가 학부에 입학을 하는 시기에 그때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심리전문 요원 특채를 뽑는다는 언론 보도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고 이걸 나중에 하려면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는구나 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심리 전문 요원이 되어야지 라고 막 이제 되어 있던 거는 아니었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대학원을 이제 전공을 정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경찰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매번 선발하는 공채와는 달리 경력 채용이라 그래서 이제 특채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채용이기 때문에 언제 뽑을지 알 수 없는 거라 이제 진로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운이 좋았던 건데요. 운이 좋게 대학원 석사 과정 마치고 졸업하고 나서 선발을 한다는 채용 공고가 있었고 그 사실을 이제 다른 선배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들어올 땐 더더욱 정보가 많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신 선배님한테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이미 합격한 사람 혹은 이제 준비했던 사람의 수기 같은 것도 참고하고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심리학적인 지식을 묻는 면접, 구술 면접을 통해 가지고 1차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체력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일반 경찰들하고 똑같은 체력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체력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마지막 이제 경찰 심층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지고 선발이 되고 후에 6개월, 지금은 아마 4개월로 줄었을 텐데 4개월 동안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기숙하면서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경찰서가 정해지고 배치가 됩니다. 혹시 네. 준비하시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준비를 엄청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경찰의 1년 그 한 해의 채용 계획은 매해 1월 달에 경찰청에 그 원서 접수하는 사이트에 올라가요. 공개되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상반기에 뭘 뽑는지, 하반기에는 어떤 직책을 뽑는지가 쫙 나오게 되는데 그 계획서 상에 보면은 이제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은 상반기에 뽑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반기면은 보통 채용이 2월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가 2월인데 체력 시험도 보통 뭐 3월, 4월쯤이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차에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1차를 치르고 나서 그 체력 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몸이 이제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원 생활 하시면 또 몸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저 기억에는 저는 가을부터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게 임상심리 전공을 하고 나면 수련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련생들을 선발하는 그 시험 그 타임라인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수련생들을 선발하고 그 수련 시험을 보는 그 시기가 10월, 이게 11월, 12월, 1월 이때인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쯤부터 그러니까 수련 시험 준비와 그 시기하고 거의 동일하게 시작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간 자체는 길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석사를 졸업하신 후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 대해서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석사의 세부 전공을 정하실 때 임상심리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요거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대학원을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별개의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한 거였는데 임상심리를 선택한 이유는 그 임상심리에서 그 다루고 있는 전문적으로 되게 파고드는 그런 분야가 정신병리하고 심리검사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면서 그 정신병리를 이제 정신병리 유무에 대해서 좀 판단을 내리는 그런 부차적인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또 반대로 말하면 정상인이지만 심리적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상담보다는 이런 정신병리와 심리검사를 통한 스크리닝 같은 쪽에 굉장히 좀 매력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임상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병원이나 다른 필드에서 일하는 임상심리 전문가와 달리 경찰 분야의 임상심리 전문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병원이나 그러니까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하는 내담자들, 그러니까 그 환자와 내담자들은 굉장히 자원이 많은 정신질환자예요. 굳이 따지면. 왜냐면 그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같이 가주거나 병원비를 대주는 가족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센터에 갔다는 거는 상담센터에 가거나 했다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치료 문제의식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서에 오면 그것들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이코패시 쪽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조현병 환자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성격장애 A 유형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낮은 SES,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저희 이제 경찰서에 오게 되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망상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만성적이고 더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정신질환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진료하고 치료를 위한 그런 세팅이 아니고, 이제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서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만약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 제 존재가 이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거나 그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데 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아까 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하고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정신병리적인 특징이라든가 이 사람한테 어떤 세팅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대학원 때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권유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보호자에게 권유를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임상심리 전공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임상심리 전공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도움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혹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119 구급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피해자들이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PTSD나 외상 스트레스 장애 요 진단 기준을 보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한 달 이후에 진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달 동안은 괜찮은가? 그렇진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달 내에 괜찮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준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PTSD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있거든요. 피해자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는, 이 사람들은 정상인인데 비정상적인 일을 겪어서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되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피해자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게 이제 골자고요. 그 말인즉슨 이 사람들은 조금만 서포트 해주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급대가 우리가 119 구급대 출동을 하면 보통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술을 하고 뭔가 처치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지금 이제 더 이상 이게 더 심각한 부상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지만 응급에 처치를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이 트라우마틱한 이 환경에서 피해자가 어떻게든 정신질환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 심리적 응급처치, 위기개입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걸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심리교육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심리교육을 하고, 심리교육도 굉장히 피해자에게는 이런 정보 전달을 통해서 좀 안정화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안정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말 간단하게 심호흡하는 법, 그 다음에 그런 법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반응은 굉장히 정상적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반응이 일상의 어떤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한 달 이상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병원에 꼭 진료를 가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서 일상의 기능을 해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면을 잘, 이 사람이 지금 수면을 잘 취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거를 관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담 과정에서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지원이 나가면 이 사람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설계를 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까지 해줘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 범죄 피해로 인해서 몸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가장 큰 게 병원비 걱정이 커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원비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릴 테니 지금은 그것 말고 당신의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라든가 심리 상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지원 제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경찰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기간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보통 범죄가 발생하고 그 날짜로부터 3년 내에는 어지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서 내가 옛날에 피해를 입었고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지금은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문의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문의를 꼭 해봐라 라고 저도 주변에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 동안 심리 지원을 해주시네요. 네, 그럼 그런 심리 지원의 과정들을 대부분 피해자 전담 경찰관 분들이 전담을 해서 다 맡아주시는 건가요? 일단 심리 지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만약에 성폭력 관련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면 심리 지원은 해바라기 센터 쪽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강력범죄들이나 그 외 기타 다른 범죄들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스마일 센터 쪽에서 심리 상담을 무상으로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저 같은 이제 심리 전문 요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을 이제 아주 제대로 진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격 요건의 부족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피해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안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전문 자격 요건이 있는 게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생각보다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장기적인 뭐 10회기 이상의 이런 상담을 끌고 가기에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 교육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스크리닝하고 이런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제 역할까지로 설정을 하고 그 뒤에 이분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보통 스마일 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산하의 센터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 사설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상담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상담을 내가 받을지에 대해서는 피해자하고 논의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뭐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상담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럼 나는 스마일 센터는 서울에 2곳밖에 없는데 멀리 가는 거 싫고 집 앞에 있는 거 갈래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비용 지원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같이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